세션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소비와 ESG 경영이라는 특별 세션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송재용 교수입니다. 본 세션은 지속 가능성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ESG, 가치 소비 관련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글로벌 쉐이퍼스 멤버분들이 업무 경험 및 관심사 소개, 또 사례로서 이 글로벌 쉐이퍼스 멤버가 추진한 관련 연구 소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소비와 ESG 경영에 대한 MZ세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각 패널당 10분의 관련 내용 발표 이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구성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구글 코리아의 마케팅 매니저신 이현준 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 코리아 마케팅에서 일하고 있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자료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우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이제 공유드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지금 구글 코리아 마케팅 말고도 이제 그 글로서스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지금 쿠돈 대표님, 이경표님과 같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서스와 연대 사회혁신학회 시카라는 단체와 함께 저희가 리서치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젠지 세대가 ESG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이제 유사점이라든지 특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동 연구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앞장에 이제 글로서스랑 시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트로를 준비해 봤는데, 바로 그냥 리서치 퀘스천이랑 저희의 이제 리서치 메서덜러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키 퀘스천이 이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젠지에 대해서 유니크한 이제 특정은 무엇이고,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젠지를 지금에 이제 있게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젠지가 ESG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이제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리서치를 기반으로 어떠한 키 레슨들을 이제 저희가 뽑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요. 저희의 이제 리서치 메서덜러지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있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는 이제 저희가 직접 다 서베이 퀘스천을 작성을 해서 한 130명 정도의 젠지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한번 실제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세컨더리로는 이제 저희 지금 발행한 뭐 아카데미 페이퍼라든지 그 뉴스 아티클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너무 젠지에 대해서 요즘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뭐 여러 사회에서 젠지라는 거를 빼오는 단어가 이제 없게 됐는데, 젠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발견한 건 일단 디지털 네이티브, 너무 이제 저희와 다르게 이제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인터넷 세대를 이제 바로 이제 출생부터 인터넷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디지털로 습득한다에 대해서 한 군데가 있었고, 소셜리 액티브,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패시브하게 아니라 액티브한 이제 파티시페이션으로 이어간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액티브 크리에이터, 그들은 단순히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보이스를 이제 스피크아웃 한다라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션 스펜더라고 해서 이제 가치 소비와 되게 연관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단순히 뭐 이제 기능이라든지 뭐 브랜드 다 따지겠죠. 근데 자기의 가치를 이제 소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세대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서베이와 세컨더리 리서치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한 젠지들이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젠지 세대가 정말 뭐 이래도 없었던 이런 이코노믹 헐십에 대해서 이제 겪고 있다. 뭐 경제 침체 그리고 이제 실업률 문제 그리고 어떠한 세대와 비교했을 때 사실 이런 저희 경제 성장을 베네핏하는 세대가 아니라 되게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라고 자신들이 본인들이 의식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런 지금의 젠지들을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와 또한 되게 이제 소셜리 액티브한 부분은 자신의 이제 밸류들을 되게 이제 보이스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키 밸류로 그들에겐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디지털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러닝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배우는 러닝을 조금 더 크게 믿고 있고 인플루언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젠지가 이제 디지털 액티비스트 즉 이제 뭐 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저희가 한번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키 리서치를 통해서 네 가지 이제 키 레슨을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젠지들의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인트레스트는 이제 상당히 자기들이 이제 클라이맥 크라이시스 이제 기후 위기에 그 첫 세대 약간 그 기후 위기에 직면한 첫 세대라고 인식을 함으로써 되게 ESG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ESG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보이스를 이제 스피크아웃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런 가치 소비, 즉 이제 뭐 서스테너빌리티나 이제 저희 뭐 돈줄 낸다던가 뭐 보이코팅, 바이코팅 이러한 뭐 오뚜기 같은 사례나 남양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젠지들은 자기의 가치들을 충분히 이제 소비로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젠지들의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기업들이나 정부가 행동을 해야 하나 봤을 때 이제 젠지들이 메인 컨슈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ESG에 대한 젠지들의 이제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해서 뭐 이제 기업 활동을 펼쳐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콘클루전으로서 가져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혹시나 이따가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실 때 저 좀 더 리서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님께서 글로서스와 연세대 사회혁신학회 시카가 공동 연구한 젠지들의 ESG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쿠돈 대표이신 이경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명품 플랫폼 쿠돈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 4년 정도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런 패션 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이런 산업에서 어떤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경험이나 의견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말했을 때 사실 패션 산업군을 이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저희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사실 전부터 이런 패션 인더스트리가 야기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는데 한 예로 들자면은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웬만한 브랜드들이 1년에 한 번씩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일회성 폐기물들이 정말 문제가 많았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회 문제로 이렇게 좀 대두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높아지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패션쇼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브랜드들조차도 이제는 전보다는 다르게 좀 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그런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일례로 이제 보통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본인들의 그런 브랜드의 희소성을 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잘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나 재고가 쌓인 물건들을 이제 뭐 소각을 하면서 정말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하기는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이런 중고 플랫폼이나 아니면 좀 사회적인 문제점에 좀 더 포커스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선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구찌라는 브랜드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찌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더 리얼리얼이라고 하는 중고 명품 플랫폼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스토어에 본인들의 상품들을 전시하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전시한 상품들은 보통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중고 플랫폼들과 같이 손을 잡으면서 기존엔 버려져야 했던 그런 물건들이 다시 이제 다시 리셀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제 해결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런 환경 문제에 좀 그래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렇게 좀 많은 플랫폼들과 협업을 하면서 좀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좀 관점들을 많이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뭐 추가적인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표 부동대표께서 패션업계가 야기했던 사회적인 문제들, 사례들 공유를 하셨고 최근 패션업계, 특히 명품 패션 업체들의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헌 HEI 임팩트본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HGI 김경원입니다. 일단 HGI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임팩트 투자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셜 벤처들 또는 벤처들 중에서 단순히 재무적인 가치만을 쫓는 곳이 아닌 사회적인 환경적인 가치들 또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곳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벤처들이 더 많이 성장했을 때 우리 경제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 MZ세대를 조금 대변하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양심이 걸리는데 저는 MZ세대 약간 끄트머리에 걸려 있고요. 약간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끄트머리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선배 경영자분들의 생각부터 저희 후배인 약간 팀원들의 생각까지를 보면서 중간에 끼인 세대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조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균형감 있게 하지만 조금은 전문성 떨어지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 삶과 일을 좀 섞어서 오늘 말하는 자리라고 들어서 개인의 삶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직장 생활은 이제 맥킨지라는 월키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서 제가 좀 집중했던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 전인데 이제 국내 모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주도적으로 많이 해서 어떤 하나의 기업이 새로운 앵글로 신사업을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맥킨지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에서 글로벌 자원 효율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리포트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정부기관에서 게이츠 재단과 UNDP의 펀딩을 받아서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사회적 기업을 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정말 사회적 가치와 돈을 함께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직면하는 순간이었고 폐업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도 다 날리고 좀 되게 아픈 쓴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IT 벤처를 창업해서 이제 그 동료들과 함께 잘 성장시켰고 회사를 매각한 후에 이제 저희를 매수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국내 모 게임 회사에서 만든 재단에서 미래 사회에 우리 세대들에 대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비영리 재단 일을 좀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HGI에 와서 이렇게 업무를 한 지는 한 1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제 삶의 쭉 커리어를 돌이켜 보면 의도했든 아니든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ESG 열풍이라고 불러오는 이 트렌드가 저는 한켠으로는 반가운 마음과 또 한켠으로는 거부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은 작년 말부터 ESG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고 진짜 모두가 ESG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알맹이만큼 내려가면서 ESG를 생각하는 경영이 과연 지금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좋은 레이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내 사업이 진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심 어리게 고민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반면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희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가치 소비의 소비자들은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덜 쓰고 텀블러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트래블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것이 과연 기업의 경영과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은 아직은 좀 미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Z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 아닌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행기를 덜 타는 것, 채식을 하는 것, 그 무엇도 아닌 아이를 덜 낳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탄소가 배출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낳아 있는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실은 많은 MZ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무력감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과연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더 선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준다고 해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바뀔까? 이 기업과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기업의 변화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요새 이제 큰 대기업들과 컨설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구조가 조금 특별하다 보니 오너가 드라이브를 거는 재벌 구조의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말도 있지만 제가 만나뵀던 오너들 중에서는 오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ESG나 또는 소셜 밸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뭐 컨설팅을 했던 모 기업의 태양광 산업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실은 굉장히 옛날에 수익성이 좋지 않은 시절부터 그거를 선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신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 실은 최근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소셜 밸류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ESG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SK는 소셜 밸류를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좀 내재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오너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실은 기업의 체질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맞지 않을까. 아직 우리 사회 전반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이 빠르게 변했을 때 우리가 개인의 노력보다 더 빠르게 임팩트와 어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죠. 우리 소비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류가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무시하고 정말 빠르게 달려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성장률이라는 것도 정체가 되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팽창해 왔던 성장이 모든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영자로서 갔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성장의 속도 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좀 화두를 던지면서 일단 말씀을 마무리 짓고 또다시 Q&A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준비된 질문으로 토론을 좀 한 다음에 나중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원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아주 저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커리어를 잘 추진해 오셨고 마지막에 아주 큰 화두도 하나 던지셨어요. 우리 주주자본주의에서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고 보다 이를 위한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저도 경영학 교수로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은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MZ 세대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의 MZ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대학에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요. 이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분명히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끝난 제26차 UN 기후변화 회의 COP26이라고 그러죠. 이 COP26에서도 보면 한국 정부는 아까 반기문 총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기업이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산업 공동화가 불가피해지고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지금 사실 상당한 갭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그 경제적 가치와 환경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 MZ 세대 입장에서는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먼저 그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원님 먼저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그 안에 갖고 계신 몇 가지 가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뭔가의 액션을 했을 때 그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는 고용에 대해서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크게 기업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소인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MZ세대가 가치 소비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 활동 자체가 한 기업의 경영과 영업이익과 어떤 이런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가설이 다 성립이 해야 말씀하신 질문이 저는 이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SK그룹 계열사에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최태원 회장께서는 이게 기회도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하고 저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2030년은 이제 9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9년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 산업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감축해야 될 앞으로 9년 동안에 보다 두세 배를 더 지금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진도를 늦게 나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10% 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감축할 수 있는. 그런데 2030년까지 기술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굉장한 기회도 되지만 당장 대응할 기술조차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럼 우리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기회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단시간에 지금 정말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심지어 기술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협이 동시에 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챌린지에 직면했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기업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게 약한 나라들 지금 COP26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커미트먼트 안 한 나라들로 공장을 돌리자 하는 의사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가 지금도 가뜩이나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어렵더라도 도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회사도 있지만, 이제 조금 수동적으로, 결국은 뭐 블랙록 같은 이런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ESG 경영을 안 하면 돈 다 빼겠다, 투자도 안 하겠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안 갈 수는 없겠네 하는 회사도 분명히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금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 갈 수는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긴 분명히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그게 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가든 간에. 그래서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요번에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입장은, 이거 근데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거의 미션 임파서블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저 다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이 COP부터 시작돼서 이 기업의 여러 가지 고충, 의사결정의 이 프로세스에 실은 MZ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MZ세대가 지금 현재 이 현안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실은 굉장히 소수의 리더격인 MZ세대를 제외하면 실은 저희는 깔려져 있는 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쫓아가고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이런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MZ세대는 특수성은 있죠. 이 의사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라는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탄소 감축이 되는 게 더 옳아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어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어떤 수순과 어떤 단계로 어떤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대해서는 저희에게 실은 많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MZ세대한테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MZ세대가 그럼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가 저는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다만 조금 한 걸음 떨어뜨려서 보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집중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기준에서 보자면 위기가 조금 더 큰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모든 패러다임에서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통을 쿠팡이라는 회사가,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또는 당근마켓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IT 모바일의 패러다임이 오면서 새로운 승자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더 빠르게 혁신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아니죠. 새로운 패권을 가진 또 새로운 강자가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에서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우리가 약자를 불러서 말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돼서 쿠팡까지, 저희 당근마켓 토스까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고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환경이라는 렌즈로 이 사회를 봤을 때에 새롭게 신기술로 또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세대는 또 그 기업들과 함께 또 새로운 성장의 국면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 중에서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MZ세대가 지금 소외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MZ세대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혹시 이 트레이드오프를 조금 뭔가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에 우리 MZ세대 분들의 의견이 앞으로 더욱더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맥락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네. 혹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궁금하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주 매니저나 보셨을 때 그런 어떤 경제적 가치와 환경 가치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뭐 MZ세대를 다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뭐 MZ 세대 한 명이지만 제가 그 세대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뭐 환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가치를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 제가 그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지 세대랑 밀레니얼이 이제 이례적으로 없는 그런 경제 침체, 뭐 천년 구인난, 약간 이제 되게 실업률도 되게 높은 세대라서 모든 거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MZ 세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코노믹 스테빌리티를 위한 초이스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약간 환경적인 가치가 물론 중요하고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이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생계 유지라든지 이런 프로블럼 솔빙이 되지 않는 이상 이 환경적이라는 조금 더 큰 차원의 문제를 그 분들에 대해 이제 마음에 그런 씨앗이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MZ 세대가 당연히 환경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되고 경제적인 가치를 조금 더 이제 디프라이타이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돼야지 사람들이 조금 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저 네. 말씀에 좀 하나 얹고 싶은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ESG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급한 문제는 S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기는 이슈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아까 느꼈던 경제적 불평등, 더 이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자산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이 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며칠씩 정해놓고 비건을 하고 뭔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 붙고요. 더 비싸요. 근데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적인 가치 소비 아니면 뭐 비건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따져봐야 되는가? 이 MZ 세대에게 경제적 가치가 먼저야 환경적 가치가 먼저야를 묻기 전에 지금 당신이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야를 먼저 묻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세습 중산층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내 부모의 학벌, 내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세습되는 것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고민을 하는 것과 인생의 비전과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지 는 고민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든 아니 우리가 사회 체계의 문제든 복지의 문제든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MZ 세대에게 환경이니 경제니를 물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ESG가 2만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강조점이 2로 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가 좀 더 진전되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양극화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ESG에서의 S와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지금 중요하다는 문제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무거운 문제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쿠돈 대표신 이경표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저희 젠지 세대 입장에서 아까 서베이 결과도 발표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소비에 적극적이고요. 뭐 당연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 젠지 세대가 호주머니가 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격 문제로 또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본인은 서스테이너블한 패션을 소비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의 젠지 세대는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쇼핑하기 위해서 근데 돈이 부족하다면 뭐 디팝이라든지 포시마크 같은 중고 패션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여전히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면 자라 같은 패스트 패션에서 이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서스테이너블 패션 컴퍼니의 경우에도 특히 최근에 코비드 19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재분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반품된 의류들 다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 패션인가 이렇게 다 폐기해버리면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한 관심이 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은. 근데 뭐 지금 젠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빠르게 한국에서도 이 서스테이너블 패션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까 같은 문제들 한국의 젠지 세대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그런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로 이제 막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그런 의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 생산부터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이제 생산 과정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까 뭐 경원님도 그렇고 연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거는 그런 개인들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와 가장 직면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게 확실히 많이 붙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우린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린워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동시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반품률도 늘어나고 이 패션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뭐 물론 비싼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겠지만은 이제 좀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온라인 배송으로 나간 것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재포장이 돼가지고 재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걸 검수하고 재포장하는 비용이 폐기 처분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그냥 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에 대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그런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저도 정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는데 결국에 저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스테이너블 패션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제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제 지속 가능성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뭐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보다 아직까지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인식 자체는 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뭐 ESG 경영도 그렇고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도 그렇고 원래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새로운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고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내는 뭐 소규모의 그룹이나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파급력 있는 뭐 사회 현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에서조차도 당연히 이제 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의 중고 상품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비 자체를 좀 그래도 줄이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이현주 매니저님께서 저 그로서스와 시카가 연구한 내용을 재밌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본다면 어떻게 좀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 결과에서 조금 경표님이 말하신 거에서 첨언을 하자면 일단 이제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젠지 세대들은 이제 같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일단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돈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는 이제 그 서베이 결과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젠지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뭐 지속 가능한 선택 아니면 그냥 보통 이제 뭐 브랜드나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나 다른 기능들을 더 추구하는 거를 어떤 걸 고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 자연스럽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브랜드에 좀 더 소비를 하겠다라는 가치 소비에 대한 의향은 되게 많이 뚜렷하게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단 경제력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가치 소비가 이제 크게 중요시 된다 한들 이게 젠지 세대들에게는 진짜 어떠한 가치를 소비하는지도 솔직히 전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단순히 내가 뭐 이런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뭐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진짜 뭐 에코 프렌들리하거나 뭐 그랜 프렌들리한 밸류를 내가 디스플레이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약간 조금 자기 스테러스랑 연관이 된 건지 또 저는 한번 좀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어요. 이제 뭐 저도 그렇겠지만 사실 다른 대기업들에서 이제 되게 지속 가능한 뭐 이제 환경한 뭐 에코백이라든지 텀블러 같은 거를 그린워싱 마케팅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사실 그런 거를 소비함으로써 나는 되게 지구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 분들의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나 행동들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약간 보여주기식에 위한 행동들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좀 구분을 하고 싶었고요. 그에 따라서 약간 패션도 아까 경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이 사실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염하고 있는 이제 인더스트리고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서스테너블 패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린 프리미엄 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옷을 좋아하면 이거는 끝도 없이 사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일단 이 소비 자체부터 줄이는 게 뭐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내가 소비하겠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뭐 에코 프렌들리한 마인드를 가질 거야라는 보다는 그냥 진짜 스텝백을 해서 가장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 안 쓰고 안 사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좀 MZ 세대들이 삶을 좀 약간 좀 어프로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경원 본부장님께서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젠지에게 뭔가를 물었을 때 계속 질문이 어려워지는 건 우리가 소비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이제 저희 다음 세션에 제가 알기로는 좀 정치 관련된 좀 청년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텐데, 저는 결국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그룹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많은 게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유니클로나 H&M이나 자라로 대변되는 패스트 패션 회사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이번에 COP26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오염 배출 또 정말 노동, 심한 노예와 같은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이 공급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에서 오는 탄소 같은 것들의 가격을 매겨서 옷값이 만약에 지금의 2배가 된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아니야, 나는 더 싼 옷을 내가 입고 지금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좋아,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아라는 그 선택지에 있어서 그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수록 사회적 합의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선택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소비를 줄여 그냥 단순하게 개인에게 줄여야 돼가 아니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업도 이렇게 변해야 돼.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로드맵을 짜고 이대로 가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저는 사회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자리에 더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뭐 정치 참여, 투표 등을 하는 게 이 모든 문제에서 조금 본질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들어왔는지 전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소비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또 반론도 또 나오긴 했네요. 아까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김경환 본부장님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MZ 세대가 결국은 위에서 결정한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또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MZ 세대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최근에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외감을 또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영끌하는 심정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가상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도 우리 가상화폐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는 그런 주체로 보여집니다. 뭐 저도 이 부동산 등 최근의 자산 가격 폭등 이로 인해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에 좌절한 MZ 세대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진짜 처절한 승부수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환경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도 지속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채굴을 위해서는 서버의 컴퓨터 용량을 엄청나게 활용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력 소비량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채굴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넣기도 했는데 가상화폐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MZ 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반성과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재미있는 또 뉴스가 떴습니다.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BTS와 관련된 요즘 뜨고 있는 NFT 있죠? 이 NFT와 이 굿즈들을 상품화한다고 해서 BTS의 팬클럽인 아미, 특히 미국 회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환경 홍보대사로도 활동해 왔는데 위에서 얘기한 이유로 이 NFT, 뭐 가상화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상품화한다. 물론 뭐 BTS를 상품화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이 NFT 같은 것을 상품화한다는 데 대해서 반발하고 일각에서 이제 하이브 불매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또 구글 코리아에 근무하시는 이현주님께서 아마 먼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보자면 우선 크립토에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소수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물론 MZ 세대에 대해서 이제 코비드 시작하고 와서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참여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여쭤보셨던 건 이런 이제 뭐 크립토나 이런 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열광적인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회적인 사실 현실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뭐 다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되게 경제력 같은 게 이제 부모들의 경제력이 곧 내 이제 경제력이 되고 약간 자수성가한다든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정말 도박성이 짙은 하지만 그 판에서 이제 이기면 정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제 이런 광풍이 불고 있지 않을까. 즉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제 좀 덜 하고 있다. 라고 약간 좀 근시안적인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또 말씀하셨던 그 BTS 뭐 MFT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봤어요. 이제 BTS가 유엔에서 이제 멋있게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이 연설까지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에서 MFT를 이제 상품화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팬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BTS 분들 이제 뭐 하이브를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렌드 트위터에도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TS를 이제 이용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 이제 하이브에 이제 항의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이거는 모순적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하나의 가치 소비에 대한 이제 의견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하이브가 이 NFT를 한 것을 뭐 좋은 결정이냐, 뭐 좋지 않은 결정이냐 했을 때는 사실 하이브는 자기네 주주의 이익들의 이런 것을 통해서 MFT라는 이런 핫한 이제 아이템과 BTS라는 정말 이제 월드 클래스 이제 뭐 이제 스타를 이제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본주의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팬들의 리액션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코프 26에 맞춰서 K-pop for Planet이라는 플랫폼을 인도네시아 이제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런 K-pop 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클라이맥 크라이시스에 대한 이슈가 되게 이제 심각하니까 뭐 소속사들을 통해서 약간 열심히 푸시를 해가지고 좀 너네 뭐 콘서트나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조금 더 지속 가능성 해. 이제 뭐 콘서트 이런 거 열 때 조금 더 카본 이제 에미션을 조금 더 이제 줄여줘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곧 다가오는 콜드플레이의 콘서트가 이제 되게 야심차게 약간 넷 제로 이제 카본 에미션 프리 챌린지를 도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콘서트장에도 되게 뭐 이제 리사이커블한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시도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K-pop for Planet 같은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면서 소속사들이 푸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K-pop 인더스트리는 정말 팬의 이제 돈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디엔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브도 뭐 이런 특히 BTS 같은 큰 아미 같은 군단이 있으면 그들의 이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지 되는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뭐 철저하게 비즈니스와 팬들의 이게 다른 이제 투트랙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본부장님도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거는 가상화폐 투기라는 모습이 훨씬 많이 보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이 처음에 시작됐던 계기는 결국 ESG 중에 G,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중앙은행, 중앙화되는 것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이 과연 민주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으면서 탈중앙화를 선언하고 넷상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의사결정을 함께 투표하고 정하겠다라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요. 그거에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어떤 코인 시장이 하고 자본 시장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투기 시장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문제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실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MZ 세대들은 문제의식 자체 출발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불합리함을 표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서 왔고요. 근데 그게 현존하는 자본시장과 만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은 곳들에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도박적인 요소로 이용되면서 부작용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건강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도 심하지 않고 모두가 자산을 잘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제 구조의 사회에서 블록체인이 발생하고 더 막 활성화됐을 때 지금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블록체인이 지금 환경적인 이슈가 탄소 배출이 많냐 아니냐를 떠나서 얘가 왜 이렇게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빠져들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돼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이며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지가 질문의 방향성이 되어야지 블록체인의 유행이 환경적 가치와 충돌하는데 MZ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질문은 실은 굉장히 질문을 답하기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결정을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다는 걸 알지만 현실이 아니어서 난 이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내몰렸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욕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걸 가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더 노력해야지만 다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조금은 더 건강한 논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지금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의견을 공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경영이 장기적으로 ESG 경영도 좀 지속이 되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좀 들어왔는데요. 어떤 분이 좀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보자면 다른 분들 더 훌륭한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선수를 치자면 제가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ESG 이제 레이팅을 이제 아까 경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스탠다드에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ESG를 이제 지금 측정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 일단 일반화되고 이제 좀 되게 표준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평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살짝 약간 아쉬운 점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 리서치를 조금 더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해드리자면 저희 리서치에서 그 오뚜기가 약간 가뚜기 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좋은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남양 이제 그런 이제 보이콧 사건을 다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ESG 레이팅을 한번 이제 트랙을 해봤어요. 이제 그런 뭐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양 위협이 상당히 보이콧으로 인해서 많은 소셜적으로 임팩을 많은 네게티브한 임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오뚜기가 되게 많은 뭐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고 좋은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변화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남양보다 ESG 레이팅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리서치를 하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ESG에서 평가를 내릴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이것이 내려지는 거고 왜 이제 남양과 이제 오뚜기를 비교했을 때 뭐 E는 그렇다 치더라도 S나 G 같은 상당히 이제 파블릭하게 이제 논의됐던 부분들조차 왜 이 레이팅이 오뚜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개선이 안 됐고 남양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실 뭐 제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딥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면 저는 국가에서는 최소한 이제 모든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되게 공유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실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경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할까요? 저도 사실 이제 ESG 경영이라는 말을 이제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아까 오뚜기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또 그 기업의 관점에서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와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러한 간극을 어떻게 좀 정량화하면서 좀 좁혀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경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나라의 성장 아젠다를 자꾸 세팅하려는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들을 쭉 보면 녹색 성장, 창조 경제 계속해서 지금도 뭔가의 세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성장은 기업이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기업이 이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보조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낙오되는 또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도태되고 직업을 잃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받쳐주는 그물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방향이 맞고 이 방향의 성장의 방향이고를 시장을 앞서서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영민하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와중에서 애로사항들이 생기고 좀 힘든 게 있으면 그걸 약간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약간 그 어젠다 세팅을 자꾸 하고 드라이브를 먼저 거시려는 거를 조금 뒤에서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빠르게 지금 화면에 안 뜨고 있네요. 네, 지금 진행 측에서 지금 질문을 띄우고 있는데 빠르게 안 뜨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은가 올라와 있나요? 네, 네. 네, 지금 진행 측에서 지금 타이핑이 빨리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서 네.
혹시 현장에 추가적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현장에 누구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마이크를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예. 그냥 해도 되나요? 그 MZ 세대를 총칭해서 저희들은 이제 젊은 세대, 저희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만의 세계가 저희 이 기성 세대와는 조금 차별화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뭔가 결핍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발이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물을 이렇게 획득했거나 누리고 있는 어떤 보상의 어떤 이런 상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MZ 세대들은 잘 갖춰진 환경 자체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 요즘 보여서 굉장히 그 어른의 입장에서 조금 대견하고 뿌듯한데 아까 그 구글 매니저님 말씀하셨듯이 그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고 남용의 그런 어떤 부적절한 기업 경영 체제가 실제적으로는 그 경영의 어떤 그 이득과 매출과 연결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비춰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젊은 세대들이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부모 세대에게 목소리를 내서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답을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네. 김경환 본부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죠. 실은 엄청 많고 저희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의 노력 또 이 경제 성장을 일군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과실이 어떻게 나눠지고 젊은 세대에겐 어떤 기회가 열리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뭐 그냥 되게 많은 젊은 세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발언 중에 하나는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기득권을 내려놓아 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어요. 근데 그건 우리 부모 세대의 자산이거든요. 부모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실은 그런 거죠. 1980년으로 돌아가면 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무리하면 서울 어딘가에 집을 살 수 있었죠. 그게 뭐 2억, 3억, 4억 하던 시절에 이제 그때 이제 집들이 지금은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기득권의 영역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건 우리 부모 세대의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진 세대는 이제 내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형태로 수습을 갈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 못한 세대는 더 이상 그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MZ세대가 이렇게 공정함에 집착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공정함을 느끼게 해주려면 먹고 사니 짐이라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려면 내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을 때 노력으로 저기까지 가는데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물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는 과실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은 부동산 문제 건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표에 많이 영향을 주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 약간 미래가 되게 힘들고 어둡고 내가 내 재산을 몰빵해서 코인에 넣어야 되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돼서 한강다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세대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것들은 다음 세대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월급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이제 강남역에 하나 산 게 있어요. 그 10평 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월세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랑 이것저것 다 관리비를 하면 35만 원 정도가 원가더라고요. 35만 원 원가에 제가 55만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시장 논리로 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거를 35만 원의 월세를 내놨고 지금 굉장히 이제 건강한 청년 그룹이 거기서 이제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성장을 계속 쫓아가고 모두 더 부자 될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경쟁과 자원의 낭비와 이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윗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에도 기득권이 있거든요. 기득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성찰을 하고 고민과 답을 내놓기 시작할 때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저는 그냥 이현주 첨언 하나만 위원장님. 하자면 질문자님께서 약간 뭐 아까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는 것과 이제 남양의 그런 이제 불매 운동들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뭐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 약간 좀 보여지는 것이 미미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곧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면서 뭐 라면 시장 점유율이 뭐 이제 업계에서 2위로 올라오고 되게 뭐 이제 MZ 세대들 중에서는 이제 오뚜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 막 탑 3 안에 들 정도로 인식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남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불매 운동이나 이제 되게 많은 이슈 스캔들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표로는 잡히는 것이 있지만,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리고 싶자 했던 건 약간 ESG 레이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들이 우리가 이제 진짜 판단하는 ESG에는 이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싶은 차원에서 코멘트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요. 진행 측에서 받으신 질문 마지막으로 올렸는데, 구매 경쟁력을 높이는 게 선양되어야 가치 소비가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경표님 좀 의견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게 어떤 소비자의 기준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일반 공산품 중에서는 만약에 그 제품이 제공한 가치가 뭐 그 상품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뭐 부가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약간 좀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상품의 구매 경쟁력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냐는 이제 그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좀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경쟁력보다 저는 가치 소비를 좀 더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소비를 하시겠지만은 저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양극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그 상품에 대한 저런 퀄리티를 어디까지 좀 더 양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소비와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쉐이퍼스 MZ 세대 세 분을 모시고 아주 재밌는 토론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MZ 세대가 많은 경우에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했고 지금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안 중요할 수는 없죠. 중요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가치들, ESG에서 추구하는 환경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또 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의사결정은 MZ 세대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제 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MZ 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더 잘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오늘 토론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지만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회장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런 여러 가치가 상충될 때 이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 특히 미래 세대인 MZ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좀 더 잘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보다는 MZ 세대가 조금 더
이 우선권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의 이 세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잘해주신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